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도나도 금 투자에 나서면서 골드바를 만드는 금 원자재가 동인하자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받아온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최근 국제 금값은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여파로 온스당 2,900달러를 넘어 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R&D와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를 높이는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이클 리와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인데요.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여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는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GF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자유무역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역 상대국에 미국의 부를 훔쳐간다고 보는데요. 우리도 지난해 미국에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유입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지금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3월 12일 25%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상호 관세도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한테는 우선 날라오는 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같아요. 이 영향이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됩니까? 네, 3월부터 적용이 되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거래가 완료된 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물론 3월 12일부터 부과되는 관세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와 또 기업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게 되겠죠. 우리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거래 계약에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무래도 철강,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에서 사양 산업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던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영향이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복합적인 영향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복합적인 영향? 예, 그것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의 산업 생산량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또 공급망 구조라든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상호 관세의 부분은 사실 상호 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이 비춰보면 사실 그 통상 규범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주의 규범은 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상호 관세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하고요. 우선 당장 이제 3월 12일로 예고했던 철강과 이 알루미늄 관세,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이제 부담이 좀 클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겠지만 일단 했거든요. 우리로 영향을 보면 지금 철강은 우리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관세 위협을 받으니까
쿼터제로 지금 바꿔서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그러면 쿼터제가 없어지고 관세가 매겨지는 겁니까? 우리 철강에 대해서? 일단 쿼터제는 폐지를 하기로 했고요. 쿼터제는 없어지고. 기존에 어떤 관세가 있었던지 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부터 10%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5%가 더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요번에 이제 뭐 유럽 또 아니면 멕시코, 캐나다 여러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를 얘기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철강, 강철의 그 수입 가격이 보통 톤당 755달러 정도 된대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90달러라고 우리가 치면 여기 한 25% 관세를 부과하면은 113 뭐 좀 이 정도 되거든요. 113달러. 예. 그러면 이 가격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철강판의 가격보다 조금 높답니다. 아, 수입 관세를 그렇죠. 매겨 가지고 가격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철강이랑 알루미늄이 기본 제조업의 그 원료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뭐 네. 가전제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 가서 생산하는 자동차나 뭐 가전제품에 또 원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국내에서 생산하든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든 간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조치로 볼 수 있고요. 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재련소의 가동률이 한 60% 된답니다. 미국 철강 회사들.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뭐 생산의 증가 요인이 있다고 하면 보통 적정 가동률 수준을 80%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생산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생산할 때 품질을 보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미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만 예. 고민거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철강의 품질은 뭐 우리 한국 거나 일본 게 압도적으로 좋을 텐데 미국 철강이 따라오질 못할 텐데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면서 예고하면서 예외는 없다. 이렇게 예를 했는데 바로 뭐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지금 해서 예외가 바로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한 국가의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상당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이미 일기 행정부 때부터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지금도 이미 선언한 몇 가지 뭐 파나마 문제라든지 가자 이슈라든지 또 그린란드 이슈라든지 이런 예. 모든 것들이 사실상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죠. 예.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이 거의 몇 개 안 되는 예. 상품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하기 나라군요. 때문에 호주와의 아마 협력은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예외가 없다는 것도 그렇게 선언을 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아마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주는 이제 미국의 호주가 무역 적자를 보는 거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지금 관세 부과세 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1기 때는 이제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쿼터제로 해서 좀 피해 갔다고 할까? 피해를 좀 줄였는데 이번에는 쿼터제 없이 그냥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관세가 사실 처음에는 보편 관세 해가지고 모든 그 교역제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구조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게 뭐냐면 상호 관세.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가 미국한테 관세를 매기면
미국은 여태까지 뭐 최혜국 대구라든지 아니면 뭐 많이 봐주면서 관세를 낮게 유지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없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국이 미국에 매기는 만큼 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10%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미국은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2.5% 2.5%. 관세를 매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은 7.5% 관세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대라는 거죠. 10%면 10%. 그래서 관세면 관세, 뭐 무역 장벽이면 무역 장벽.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하겠다. 이런 거니까 앞으로 지금 뭐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의약품 이런 쪽까지 확산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대미 의존도를 제가 그림 그린 게 있는데요. 예, 대미 의존도 예, 한번 그걸 볼까요? 보면 예. 그 자료의 첫 번째 그림인데 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이 76% 차지해요. 아, 전체 우리 냉장고 수출의 76%가 미국으로 간다. 그렇죠. 과거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였나요? 우리 냉장고에 대해서 드럼 세탁기에 대해서 막 관세 매기고 이랬을 때 쿼터를 이 가전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데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치명적으로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자동차 49%입니다. 자동차는 절반이 미국으로 절반으로 가요. 가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36%. 철강은 좀 한 14%,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면 적어도 20% 이상의 대미 의존도를 갖는 주력 품목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보면 한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비슷하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또 수입하는 주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항공 부품이 있고요. 항공 여기서 부품? 보면 그림이 있을 텐데 두 번째 그림인데 LPG 같은 경우에는 85%가 와요. LPG. 규모는 작지만 수입 규모가. 그리고 곡실류, 축산품, 육류 이게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도 미국이 더 수입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3월 12일까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사줘서 사줄 건가? 작년에 그 대미 무역 흑자 약 한 557억 달러 달러 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더 팔 것보다도 더 사줄까를 고민하는 시점이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부과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 반도체나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같은 게 절반이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미국에 사주는 거를 결국은 늘리는 방안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아까 이제 상호 관세를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김태환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상호 관세라는 게 아까 이제 교역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매기는데 이게 시장 개방을 위한 거지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는 별로 예전에 발동된 적이 없나요? 이게 예. 과거에 발동된 적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면적으로 된 적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1차 미중 갈등 때에 2017년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에 중국도 똑같이 이렇게 미국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네. 그거는 이제 국가 간에 양자 간에 있었던 일이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상호 관세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컵에 대해서 5%의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당신이 10%를 관세를 부과하면 나도 5%에서 10%로 올리겠다. 올린다. 품목별로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영향이 끼쳐질 겁니다. 이를테면 농축산물의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수입은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상호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없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게 해당되는 품목들이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공산품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수출하고 또 우리가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미 FTA에 의해서 공산품의 대부분이 무관세이고 또 저율 관세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국이 이걸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보복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 우리도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해는 이 눈에 눈을 이렇게 전략을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나갈 수 있을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네요. 예, 지금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가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호 관세 똑같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우리가 뭐 미국으로부터 받는 수입하는 공산품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향이 덜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이제 꽤 영향이 크겠다고 그러는데 유럽에도 그런 얘기를 바로 했더라고요. 유럽에 그 독일 총리가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1시간 내로 대응하겠다. 바로 그러니까 뭐 관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지금 다 대비가 돼 있는 모양이죠, 이유도. 벌써 뭐 트럼프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보편 관세 얘기 나오고 유럽에 대한 뭐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럽 쪽에서도 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스터디는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유럽은 아마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LNG나 이런 거 미국에서 더 사줄게. 왜냐면 원료라든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에 대한 여력은 있으니까요. 뭐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걸 줄이든지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국방비를 늘려주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뭐냐면 불공정한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불공정한 외교 군사 관리에 따라서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큰 걸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도 주둔비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런 면에서 관세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주둔비나 아니면 국방비를 좀 더 분담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당근의 정책이고 아마 이제 채찍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 관세 뭐 50%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아니면 뭐 리바이스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지금 미국의 그 일부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또 감시를 강화하잖아요. 뭐 독과점 규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니면 미국 그 SNS의 유럽 내 경제 활동, 텍스를 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많이 간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그 보편 관세 얘기하시면서 농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관세를 매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관세 차이가 있다고 하면 관세를 내리라고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으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그 평균 관세가 FTA가 있어도 지금 거의 14%, 15%가 됩니다. 아 그래요? 한번 FTA 체결했는데도 그래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교수님 말씀하신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력 수출 상품은 농산물인데 한국은 관세가 100%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세를 낮추라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협상 과정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얼마큼을 주고 얼마큼을 더 방어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농산물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아마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 한미 FTA 할 때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이런 것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대미 수입의 어떤 뭐 육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소위 말해서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좀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특히 부분에서 관세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당장 이제 3월 10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면 우리 철강을 수출하는 회사 포스코, 현대제철
뭔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아까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바로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폭탄이 조금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합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철강회사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장단기적으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을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버티는 리스크 관리를 물량 조절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중남미 쪽으로 시장을 좀 물량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예. 하는 그것도 사실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철강 제품에 워낙에 저가 공세가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설비 그러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증대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예. 가변성이 있고 예. 또 2년 후에 중간 선거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르고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비 투자는 뭐 1, 2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말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의 이슈를 위해서는 오히려 일본 제철이 그렇게 했듯이 예. US 스틸과 했듯이 직접 투자를 해서 전략적 제휴나 전략적 투자를 제휴. 해서 아. 미국 내에 지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국내에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생산하는 것에 대한 자본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직접 생산해 나가는 것은 반도체나 혹은 자동차하고는 달리 철강 부분에 알루미늄 부분에 현지 생산 설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낼 가능성도 매우 약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미국의 인건비라든지 예. 또 그런 숙련도라든지 예.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자체 생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이 뭐 관세 전쟁이 우리한테 직접 다가왔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제 적을 상대로 하고 또 유럽을 생각을 했을 텐데 중국과는 지금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뭔가 시진핑 국가 주석과 대화를 할 거다 그런 뉘앙스를 비쳤잖아요.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인 움직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중동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10%, 20, 뭐 얼마죠? 10에서 25%인가요? 또 뭐 원유에 대해서 25%인가요? 15%, 10에서 15, 제가 10에서 15%. 뭐 숫자가 자꾸 네. 헷갈리는데 예. 어쨌든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했다고 하고 근데 중국은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그런 어떤 관세라든지 예. 무역 어떤 보호 조치들을 주고 받으면서 좀 간을 보고 있지 않나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유세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내는 굉장히 큰 관세 폭탄까지 예고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그거를 철회하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그거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다 유예해 놓고 또 뭐 철강 알루미늄도 3월 달에 해놨는데 중국을 또 바로 부르자니 또 부담이 되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서로 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보도를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네,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금 시간을 지나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세 전쟁이 확전되고 있다, 다 우려를 하는데 우리 김태환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관세 전쟁 전 산업 전 국가로 확전되는 것 같지만 이 피해도 아까 미국의 소비자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의 불만이 이제 높아갈 텐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관세 싸움을? 저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관세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자가 소비세. 부담하는 예. 세금이죠. 그렇다면 그 관세 부과만큼의 가격, 소비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물론 그렇죠. 수출 기업으로서 네.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격 흡수를 하겠죠. 완충을 해서 관세가 25% 부과됐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그러면 흡수를 뭐 하려고 한다. 그렇죠. 수출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한 5% 정도 이렇게
흡수를 해서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10% 25%까지 이윤을 삭감할 수는 없을 테니까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일기 행정부 때도 보면 관세 부과를 해서 미국 내의 물가 상승 요인이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번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1기 때하고는 달리 2기 때는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확산을 그렇죠. 시켜놨고 전 세계를 상대로 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은 데다가 지금 그 품목들이 다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일기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은 미국 내에 소비자들이 소비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거고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 중간재의 구입 비용이 이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1, 2년 만약에 중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건 미국 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강할 것 같고요. 이미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는 그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이것 있고, 때문에 이미 오르고 있다 이거죠? 소비자들도 이제 사재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이걸 좀 속전속결하고 싶어하는 빨리 끝내고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런 상호 관세의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상호 관세는 또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한다고 지금 예고만 했는데. 이제 근데 그거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1기 때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예. 2기 때 지금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상하원에 아무리 공화당이 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관세는 그래서 아직 발표가 안 되는군요.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하 양원에 뭔가 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네요.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 확전되는 듯하지만 오래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 전쟁이 터지면 굉장히 뉴욕 증시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투자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 놓고 직접적으로 관세를 시작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부과해 놓고 연기를 시키거나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3월 12일까지 이 주요 품목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각 나라와 협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조정될 수 있을 거라는 또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직접적인 게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에 안도하면서 과거의 멕시코, 캐나다 경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성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미국 경제. 지난번 FOMC 회의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상원에 가서 또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 강건하고 금리 인하를 속도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도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이런 거에 더 지금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아마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지금 얘기했던 뭐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산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미국 무역 불공정에 대한 조사 보고서 나오잖아요. 보고서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4월 초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그게 되면서 아마 기본적인 관세 프레임이 잡혀질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관세 영향이 트럼프 1기 때는 좀 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많이 매겼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가지고 관세 인상분을 흡수를 한 거예요. 관세를 절하를 해보면 다 같은 1달러에 대해서도 위안화를 더 많이 받으면 뭐 중국 기업한테는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이번에 관세는 사실은 무역 불공정에 의해서 달러 패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다른 나라들이 환율 약세로 가는 거를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다른 나라가 그렇죠. 네, 그 나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 나라들이 수출을 할 때 수출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여리가 적겠죠. 그만큼 그 수출 가격의 전가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달러로 표시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환율 움직임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관세 전쟁이 되면 인플레 우려, 금리가 안 낮아진다, 달러 강세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그러는데 최근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앞으로는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예, 우리 달러와 원화의 그런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잠복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게 되면 우리의 수출이 감소될 거고 달러 공급이 감소되게 될 거고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다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 환율 변동성을 높아지게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더욱이나 이제 우리 원화가 이제 약소국 그 원화 화폐이기 때문에 글로벌 그런 투자 또는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는 것은 뭐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발한 관세 전쟁이 미치는 영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닷새 연속 떨어지면서 D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의 D가 아닌 일론 머스크 CEO의 정신 사나움, 주의 분산을 뜻하는 디스트랙션의 D 공포인데요.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정부의 효율부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서 경영에 몰두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 갑자기 오픈 AI를 인수했다고 나서면서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뭐 지금 닷새 연속 떨어졌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동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굉장히 혜택을 봐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최근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가? 사실 뭐 테슬라는 최근도 최근이지만 뭐 한국 투자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의 흐름을 한 3단계 정도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9년 저점부터 2년 반 만에 3,400%가 오릅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3,400%가 올랐고요. 1년 만에 그리고 나서 75%가 폭락합니다. 75%가 그러니까 4분의 1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차는 6개월 만에 거의 200%가 또 오르고 정말 변동성이 크네요. 또 9개월 만에 한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이 이제 세 번째가 그 반토막 난 이후에 그 작년 4월이에요. 작년 4월부터 8개월 만에 이제 대선 끝난 그때까지 한 250%가 떠오릅니다. 또 오르고요. 그 사이에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거는 작년 대선 직후부터 미국 대선 직후부터 12월 중순 정도까지 한 105%가 한 달 반 만에 한 달 만에 100가량 오르네요. 뭐 급등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한 488달러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물론 당연히 주가 오른 것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뭐 좋은 관계,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뭐 전기차라든가 여러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규제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요.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 한 33%가 꼭 또 3분의 1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비 3분의 1이 빠져 있는 상태.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5일 동안 또 주가가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330달러 밑으로도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뭐 기업 실적이 현재 안 좋거나 지금 좋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서 떨어지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주가 하락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기업 실적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뭐 테슬라는 사실 기업 실적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업 자체가. 예.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뭐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적은 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발표한 작년 4분기 예. 실적이 매출이나 순이익이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어. 매출은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뭐 2% 정도 고작 2%가 늘었고 사실 성장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이익은 예. 좀 덜 나더라도. 근데 매출이 한 2%밖에 늘지 않았고 어. 특히 자동차 매출은 거꾸로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8%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줄었어요, 자동차. 네. 영업이익도 한 23%가 감소했고요, 작년에 네. 비해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이 실적이 나온 이후에 전체적인 올해의 전망치들을 한 10% 이상 좀 하향 조정하는 뭐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적이 뭐 기본적으로는 안 좋았다라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네. 실적이 안 좋은데 특히 뭐 유럽 지역 네. 이런 데서도 뭐 판매량이 한 60% 정도 줄었다는데 중국도 좀 그 정도 줄고 있나요? 중국도 많이 줄고 뭐 있나요? 중국의 경우에는 1월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서 12% 10% 정도 이상. 급감했는데요. 예. 문제는 뭐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뭐 사이즈가 너무 중국 내에서는 워낙 큰 이제 BYD라는 네, 중국 BYD. 기업이 있죠. 예. 그 기업은 같은 기간에 아까 테슬라가 12% 줄어드는 동안에 48%가 늘었어요. 이야, 테슬라가 한 대단하다. 6만 3천 대를 1월 달에 팔았는데 예. BYD는 거의 29만 대, 30만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뭐 중국 자체 그 중국 기업의 약진이 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테슬라가 인기가 있었고 독일에서는 뭐 2022년도에는 1등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예. 유럽에서 1월 달에 전체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뭐 가장 큰 시장이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 1월에 전체 전기차 판매가 54%나 급증했는데 전체가 그렇게 늘었는데. 지난달에요. 예. 근데 테슬라는 60%가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프랑스도 똑같이 한 63%가 급감했고 뭐 전체적으로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데들이 전부 다 40% 내외, 뭐 영국에서도 한 10% 이상 감소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가 1월 달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테슬라가 뺏긴 시장을 중국의 BYD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나 보군요.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의 자체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BMW라든가 유럽 경쟁차들도 차들이, 있고 또 중국 기업들도 또 약진하고 있는 상태고 뭐 아무래도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있지만 또 아주 최근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그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서 워싱턴 DC에 가서 자꾸 시간을 보내니까 기업 경영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너무 트럼프와 짝짝꿍이 되는 게 아니냐. 기업인과 정치인의 유착 이런 것들이 조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시각이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판매에 부작용을 벌써 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독일의 경우에 전기차 시장이 50% 이상 늘었는데 테슬라만 한 60% 이상 감소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독일의 경우는 이제 조기 총선을 이달 23일 날 합니다. 그런데 그 머스크 CEO가 X 자기의 옛날 트위터죠. 자기 기업을 통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하고 그 안에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의 뭐랄까요 나치즘을 좀 이렇게 뭐 지지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제스처들을 많이 보였어요. 특히 트럼프의 취임식 당일날
이렇게 뭐 가슴 한번 치고 네, 뭐 예, 이상하게 이상한 경례하는 것들도 예. 논란이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 독일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커졌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예. 훨씬 더 또 빠르게 줄어든다라는 독일 보도들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네. 판매 이런 중단 같이 판매 맞습니다. 줄여가고 있군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아직 그런 영향 없을까요? 근데 뭐 미국도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예. 지금 뭐 과도한 권한을 예. 머스크가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예. 뭐 연방 그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권한을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아주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주고 있는데 재무부의 예산 시스템에 들어가는 권한 그렇죠. 그러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면 재무부를 통해서 뭐 급여가 지출되거나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개인들의 수백만 명의 정보가 개인 정보들이 민감한 정보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정부 효율부라는 부의 수장을 맡으면서 네, 머스크가요. 여기 들어가서 네. 예산도 봐야 되고 인력도 봐야 되고 뭐 감축하고 뭐 재조정하려면 이걸 봐야 되니까 이제 권한을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이 미국의 내부에서도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한 권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비판. 자, 그런 네. 얘기들이 나와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해 초까지 1년 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언론에서도 또 이 공동 대통령이다. 예, 그림자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네. 최근에 또 그 타임지의 표지에 네. 그 사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타임지의 표지를 머스크가 장식을 했는데 오. 대통령의 책상에서 예. 머스크가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공동 대통령을 네, 그래서 의미하는 듯한 굉장히 비웃는 듯한. 트럼프의 심기도 꽤 자극했을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실 트럼프와의 관계도 지금은 뭐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네. 지난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발표할 때도 네. 공개적으로 또 트위터에다가 그랬었죠. 같이 참여했던 네. 뭐 오픈 AI라든가 네. 그 소프트뱅크라든가 그 뭐였죠? 그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별로 없을 거다. 돈 없다.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러니까요. 것들이 네. 좀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그렇게 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그러네요. 흐름입니다. 지금 오픈AI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픈AI라는 게 지금 인공지능 경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이제 회사인데 거기 그 샘 올트만과 함께 머스크가 세웠잖아요. 네, 공동 창업을 했죠. 네. 갑자기 오픈AI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게 이게 주주들로부터 조금 이게 네. 무슨 엉뚱한 소리야? 이런 비판도 받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저께 이제 그 뉴스 때문에 또 테슬라 주가가 좀 더 떨어졌던 영향이 있는데요. 예. 오픈 AI를 974억 달러에 사겠다. 예. 근데 지금 오픈 AI에 대해서 그 소송을 몇 개 걸어놓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소송에 의해서 뭐 나중에 이게 경매가 나고 나면 본인이 사겠다라는 사겠다. 얘기죠. 그런데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140억, 140조 네. 원이 네. 좀 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지금 오픈 AI가 평가되기를 예. 거의 4천억 불 정도 평가되니까 정말 한참 부족한 뭐 한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인수하겠다는 좀 샘 올트만이 좀 기가 막혀 하겠네요. 그래서 네. 바로 샘 올트만이 역시 또 SNS에다가 네. 즉각 우리는 팔 생각 없고 네. 거꾸로 예. 우리가 트위터를 아까 974억 달러에 사겠다고 머스크가 제안했잖아요. 네. 거기에 소수점 하나 찍어서 97.4억 달러에 네. 내가 참. 트위터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또 머스크는 사기꾼 뭐 이렇게 또 올리고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서로 예. 굉장히 비난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예요. 예. 이런 것들이 예전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실제 인수할 때까지 테슬라 주가가 별로 좋지 큰 않았고요. 폭으로 떨어졌구나. 네, 좋지 않았고 네. 또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좋지 않았거든요. 예. 뭐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테슬라 경영에만 좀 집중해도 좀 힘들 판인데 뭐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예, 그다음 예. 최근에는 그런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슈들, 또 다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최근엔 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경영하는 데 정신이 없을 텐데 워싱턴에 가야지 뭐 독일 극우 정치도 지지해야지 해서 주의가 분산된다. 네. 정신 사납다. 네, 네.
CEO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참 이게 이런 기업인과 정치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런 정경유착은 참 보기 드문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 뭐 지금처럼 물론 이렇게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좀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만 네. 정치 자금을 공개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도 있고 로비스트라는 뭐 공식적인 또 직업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경유착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노골적이고 좀 흔한 현상이긴 하죠. 돈이 정치를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 대선 직전에 이 억만장자들이 그러니까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가진 사람들이 양 당에 기부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제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트럼프의 리스트가 80명이 넘었고요. 예. 해리스 쪽도 50명이 넘었었죠. 네. 특히 뭐 당연히 머스크는 트럼프 쪽으로 갔었고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해리스 쪽에 뭐 5천억 달러 정도 5천만 달러죠. 5천만 달러 정도를 캠프에 후원하기도 했어서 뭐 좀 흔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네. 개입한 경우는 좀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근데 닷새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울상이 돼 있는데,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혹시 테슬라 주가, 목표 주가를 좀 계속 낮추거나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최근에 이제 스티펠이라는 투자은행이 한 군데 목표 주가를 낮추었긴 했습니다만 예. 크게 보면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아까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선 직전부터 대선 직전. 가파르게 오르고 약간 조정받는 과정에서 미처 목표 주가를 못 올렸던 투자은행들이 뒤늦게 사실 목표 주가를 올리고는 있어요. 뒤늦게 좀 올리고는 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예. 테슬라 주가가 410억 달러가 넘었을 때 당시에 410달러. 네, 넘었을 때 당시에도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가 260억 불밖에 안 됐습니다. 260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높여 잡아야죠. 높여 잡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높여 잡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아까 스티펠이라는 회사가 목표 주가를 492불에서 474불로 약간 낮췄고요. 5%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아까 328달러니까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아직도 굉장히 목표 주가 높은 거죠. 스티펠의 목표 주가는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주가 하향은 사실 뭐 어떤 크게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와의 괴리를 좀 좁히는 그런 정도의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인 목표 주가 투자은행들 평균적으로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뭐 한 12개월 기준의 목표가로는 한 336달러 그러면 정도 돼서 뭐 지금 주가와 지금 큰 주가랑 차이가 없네요. 비슷합니다. 예, 큰 차이가 없으니까 투자하기가 좀 성급하기 좀 쉽지는 않겠네요.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아까 제가 실적과 재무제표만 가지고 투자하기엔 힘든 기업이 됐죠.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 됐고 미래 혁신에 대한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으로 회사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캐시우드, 한국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의 경우에는 돈나무님 2029년까지 2029년까지 목표 주가를 2,600억 달러로 잡았거든요. 2,000달러 이상으로.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이분은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보면 350불이다. 350달러다. 네, 지금 딱 328달러니까요. 네. 그 정도 된다. 하지만 테슬라가 로보택시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이런 새로운 아직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사실 2,600억 달러가 문제겠습니까? 2,600달러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돈나무 언니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로보택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테슬라가 예고한 완전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6월에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아까 돈나무 언니도 여기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로보택시 자체는 사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뭐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돌아다니는 소형 택시이고 가격도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낮춰서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월 달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이 실망했던 것은 굉장히 뭐 예쁜 택시가
공개를 했는데 택시를 공개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케줄로 사실 10월 달에 오픈할 때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게 당장 돌아다닙니다. 상업용으로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무인 택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기대했을 텐데 당시에 머스크가 2027년 이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보단 좀 아직 늦어지네. 2, 3년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과거에 또 머스크가 2020년에도 로보택시를 곧 내놓겠다. 2021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리고 그날 아까 공개했던 로보택시를 공개했던 행사도 8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로 미뤄졌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 말이 생각보단 좀 신뢰를 못 줬군요. 약속을 못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캐시우드 얘기처럼 한 5년 지나 보니까 약속했던 게 늦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된 것은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에 예고한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차 여부에 대해 조금 신뢰는 없지만 그래도 믿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현실화됐다. 그래서 우리 서약금인들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테슬라 주가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동맹국에도 인정사정 없는 공세인데요. 수출업계는 초비상입니다. 피할 방법 없습니다. 관세 피하겠다고 갑자기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없는 노릇이죠.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처럼 미국산 LNG를 대거 사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려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SBS BG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